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12주 강의네요. 이제 13주, 14주까지 이번 주하고 앞으로 두 주가 더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공부했는데 이번 주에는 원자핵 공부하겠습니다. 원자핵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원자핵은 사실 원자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원자 내부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자핵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게 이제 원소와 핵종. 원소는 원자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핵종은 원자핵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원소와 원자핵에서 핵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죠. 원자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저 가운데 들어있는 게 너무 강조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원자의 바깥 부분에는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주위를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부에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 속은 어떠냐? 원자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라고 부르고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톰이었죠. 그리고 이 원자의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엘리먼트 그럽니다. 그래서 원자들을 원자의 종류를 쭉 나열하는 것을 원소의 주기율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Periodic Table of Elements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한다면 원자핵은 어쩌냐? 원자핵은 영어로는 뉴클리어스인데 원자핵이 몇 개 있다 라고 할 때는 뉴클리어스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핵종이라고 합니다. 뉴클라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종들을 쭉 나열한 표를 뭐라고 그러냐? 뉴클라이드 테이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종류고 이 원자핵의 종류는 무엇에 의해서 구분이 되냐면 원자 번호와 중성자 수. 원소의 종류는 무엇에 의해서 구분됩니까? 원자 번호로 구분되죠. 그런데 핵종은 이렇게 원자 번호와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 수입니다. 그리고 중성자 수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자하고 원자핵을 설명할 때 이제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원자 번호 이건 Z인데 이 원자 번호는 무엇의 숫자와 같으냐면 원자핵에 포함된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근데 중성 원자는 뭐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원자핵 주위에 전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전자의 수와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가 전체적으로 중성이 된다.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같지 않으면 이온이 됩니다. 그런 원자를 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면 원자 번호는 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전자의 수는 쉽게 변할 수가 있는데 양성자 수는 좀처럼 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원자의 전하는 또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을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성자 수가 있죠. 원자핵에 포함된 중성자 수. 이것은 작은 원자핵에서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지만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수다. 영어로는 mass number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 이것을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하만 빼면 두 개가 아주 똑같은 그런 입자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냐면 핵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핵자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같은 원자 번호인데도 중성자가 수가 달라서 핵종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이소토프 동위원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이 같은 원소들 이런 걸 아이소토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원소를 보겠습니다. 원소를 보면 원소의 주기율표가 쫙 있어서 원소에 대한 성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소의 성질을 제일 잘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기가 쉬운 게 어디냐면 브리테니카입니다. 이 브리테니카가 뭡니까? 영국에서 나오는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원소에 대해서 가장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이 브리테니카에 있는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원소를 하나 딱 고를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맨 먼저 원자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나온 이 KR, 예를 들어서 이게 원소 기호인데 원자 번호에 따라서 정해지는 어떤 종류의 원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는가도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전에 배웠죠. 그래서 3D10 할 것 같으면 3는 여기가 뭡니까? 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데에 있는 전자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3는 주양자 수죠. D는 궤도가 운동량 양자 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원소의 이름, KR이라는 원소 기호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크립톤인데 이렇게 원소 이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원자 번호나 원소 기호나 원자 이름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죠. 요건 다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요 맨 위에 원자량이 있는데 원자량은 이거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 원소의 평균 원자량입니다. 그 평균은 어떻게 해서 평균을 내느냐? 동위 원소들이 있으면 그 동위 원소들의 비율을 생각해가지고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결정체로 되어 있으면 어떤 결정 구조인지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상태까지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브리테니카를 찾아가면 가장 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소의 주기율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소의 주기율표 중에서 저렇게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입니다. 불안정한. 그리고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저 안에 있는 거, 저 안에는 여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저기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 57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여기에 따로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원자 번호 89에서 시작하는 건 또 여기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의 주기율표 있는 것 중에서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자 번호가 큰 원소가 뭐냐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몇입니까? 92죠.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정된 거, 우라늄은 방사성 원소인데 안정된 것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게 얼마냐면 원자 번호 83 비스무스입니다. 이게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다시 표시된 거 있죠. 이것들은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게 어떤 거냐면 오가네션이라고 불리는 원자 번호 118짜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종은 어떻게 되냐? 핵종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A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질량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거. 그 다음에 Z는 원자번호, 양성자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원소 기호를 저렇게 딱 표시할 것 같으면 어떤 핵종인지를 그대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원자번호는 안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소 기호만 알면 원자번호 알지요. 그래서 질량수와 원소 기호로만 표시하는데 이때 이런 원소는 아까도 했지만 원자 번호가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거 이거 아이소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핵종의 경우에는 다른 것도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소토는 중성자 수는 같지만 양성자 수가 다른 거. 그 다음에 아이소바는 뭐냐면 질량 수는 같지만 원자 번호가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종들을 쫙 나열할 것 같으면 이런 핵종 도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핵종 도표도 어디에 가서 찾아보면 제일 좋냐면 여기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나온 핵종 도표를 보면 핵종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주니까 여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 핵종 도표는 어떻게 그렸냐면 이 가로축은 중성자수고 세로축은 양성자수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여기에 있는 핵종 도표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 확대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마우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중에 핵종 도표 중에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핵종의 수가 전부에서 한 3,300개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안정된 핵종은 몇 개밖에 없냐면 260개밖에 없고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N하고 Z가 같은 걸 이렇게 쭉 그릴 것 같으면 이 직선인데, 그래서 저 밑에는 어떻습니까? 안정된 핵종 까만 거 볼 것 같으면 N은 Z에 많이 있죠.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더 많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불안정한 핵종의 수는 겨우 50개밖에 안 되는데 이 3,000개 정도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이건 인공적으로 가속기에서 입자 가속기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원자핵들은 이 반감기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만들자마자 이제 다른 걸로 변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적어도 나올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여기다 이렇게 쭉 그려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까만색은 안정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는 것은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알파 붕괴를 해서 다른 걸로 변하는 놈. 그다음에 초록색은 전자 포획, 나중에 하겠습니다. 베타 붕괴, 양성자 붕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붕괴하는 것을 여기에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딱 찾아가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찾아볼 것 같으면 이 하나를 본다면 거기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리포르늄 같은 거 인공적으로 만든 방사성 원소에 대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자핵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핵의 질량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기에 지구하고 달이 이렇게 있죠. 네, 여기서 지금 지구만의 질량을 측정한다고 칩시다. 네, 지구만의 질량을 측정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달만의 질량을 측정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 지구하고 달하고 무한히 떨어져 있어요. 자, 요거를 지금 현재 있는 지구와 달의 질량을 같이 측정한다고 하면 그 두 질량이 합한 거하고 같을까 틀릴까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원칙적으로는 달라야 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보면 한번 계산해 보면 그 차이가 얼마만큼이냐면 지구와 달의 결합 에너지입니다. 이 결합 에너지란 지구와 달을 무한히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면 필요한 에너지, 이게 결합 에너지가 되겠어요. 이 결합 에너지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만유인력 법칙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아요.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그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한꺼번에 재면 요만큼, 요건 에너지니까 요걸 질량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질량의 단위로 표시하려면 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눠야 됐죠. 자, 그걸 빼야지 되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진짜로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냐면 10의 8승 킬로그램입니다. 10의 8승 킬로그램은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질량과 달을 합한 질량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10의 24승 킬로그램에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걸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10의 24승 킬로그램인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6.0748 하고 나서 0.0000000 하고 어떻게 해요? 0이 한 10몇 개쯤 한다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차이가 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이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량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무엇을 측정하냐면 킬로그램, 우리가 SI 단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뭘로도 하냐면 일렉트론 볼트로도 측정합니다. 일렉트론 볼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자 하나를 1볼트 차이의 전위차로 가져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그랬죠. 네, 그게 1 일렉트론 볼트인데 메가 일렉트론 볼트 하면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어요. 이걸 질량으로 표시하려면 C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이런 질량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또 어떤 질량 단위를 쓰냐면 원자를 표시할 때는 U라는 이게 질량 단위입니다. 이거는 카본 12, 카본의 질량수가 12자리의 원자의 질량을 10이라고 딱 놓고 이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걸 1U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1U를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고칠 것 같으면 931.49,
또는 931.5 메가 일렉트론 볼트 per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세 가지 단위가 자주 이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수소원자의 경우에 보겠습니다. 수소원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유양성자의 질량 우리가 잘 압니다. 질량 에너지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질량하고 C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양성자는 질량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유명합니다. 938.3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자유전자의 질량은 얼마냐면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같이 해서 수소원자가 됐어요. 수소원자의 질량을 재일 것 같으면 요 두 개하고 두 개를 더한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두 개 더했더니 어떠냐면 이게 수소원자 질량이에요.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거기에 결합 에너지를 뺀 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 보니까 어때요? 두 개가 다르죠. 이게 지금 결합 에너지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한번 그 차이를 구해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얼마 차이 났습니까? 요만큼 차이 났죠? 여기서 이렇게 구해.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얼마나 될까? 아까는 어땠습니까? 지구하고 달은 얼마 차이가 났어요? 10의 마이너스 16승 차이가 났죠. 근데 수소원자에서는 어떠냐? 수소원자에서는 봤더니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0.0001%죠. 그러면 이것도 이 지구와 달의 비례에서는 굉장히 큰 거지만 아직도 이거 무시해도 될 정도죠. 소수점이야 6자리에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 핵으로 가보겠어요. 원자 핵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걸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물론 수소 원자 핵은 그냥 수소 하나로만 돼 있죠. 그거 말고 핵자가 몇 개 있는 거 가장 간단한 것 중에서 원자핵을 만드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중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양성자는 수소원자핵이에요. 수소원자핵인데 수소원자의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여기 뭐예요?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양성자, 이거 중수소의 원자핵인데 이 중양성자의 질량을 우리 양성자 질량, 그 다음에 중성자 질량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같을까 틀릴까? 어때요? 다르겠죠? 얼마만큼 다르겠습니까? 요거 두 개를 멀리 띄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결합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 결합 에너지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일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그 결합 에너지가 얼마인가? 진짜 우리가 측정한 중양성자 질량을 뺐더니 얼마만큼 나왔어요? 1.714 mm가 나왔는데 그걸 퍼센트로 할 것 같으면 얼마냐? 네,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1%. 그러니까 수소원자에 비해서 요건 한 100배쯤 더 많은 거죠. 이런 비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결합 에너지를 만든 상호작용의 세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구와 달의 경우에는 만일력 상호작용인데 만일력 상호작용은 굉장히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네, 전기력은 차이가 굉장히 강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일력의 경우에는 결합 에너지가 10의 마이너스 16승 B가 그렇다면 어때요? 전기력에서는 수소원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으니까 거의 10의 10승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그게 만유인력과 전기력의 차이라고 한다면 핵력은 그보다 더 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장 간단한 중양성자를 봤지만 일반적인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 표기법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원자 핵종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핵종의 질량, 거기에 다 붙어 있을 때 질량입니다. 그 질량을 이렇게 한다면 모두 그다음에 그때 요 핵종의 결합 에너지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 핵종에 있는 핵자들을 전부 다 떼어내서 멀리 무한대까지 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 결합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를 이렇게 다 보내는 것인데, 네. 자, 그러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자, 그걸 갖다가 질량수로 나누면 핵자 하나당 결합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핵자 하나당 결합 에너지를 그림으로 그릴 것 같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네, 요 밑에 가로축은 질량수예요. 세로축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인데 질량수가 커질수록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급격히 커지다가 네, 조기 원자 번호가 약
얼마쯤 50줌, 질량수가 50줌 되는 데서 최대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서서하게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인데 이거 가지고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특징은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A가 작을 때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A가 10보다 크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대략 7에서 9 MeV가 되다가 그 다음에 60 부근에서 최대가 된 다음에 서서히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핵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원자핵 처음에는 어떻게 기술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원자핵을 기술하는데도 원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자를 기술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원자 기술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원자는 껍질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 양자론 할 때 우리 잠깐 소개는 했지만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어떤 한 에너지가 전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자의 껍질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자의 껍질 모형이 왜 성립했는지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호작용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 개를 보겠습니다. 계란. 우리가 뭔가 자연의 대상을 설명하려면 개를 선정합니다. 계란가루 뭐가 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M1, M2, M3가 지금 내가 기술하려는 개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세 입자의 위치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R1, R2, R3 저 세 입자의 위치를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싶어요. 자, 저게 개입니다. 개가 아니면 그 바깥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그 바깥에 물체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물체들의 작용하는 힘은 어땠습니까? 항상 힘이 작용하면 두 물체가 있어야 됐죠. 그 두 물체가 전부 개에 속해 있으면 그런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물체가 바깥에 있으면 저기에 있는 것처럼 M4가 있는데 M4가 M1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외력이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자, 그러면 외력과 내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외력은 어때요? 저 바깥에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또는 저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1에 작용하는 외력은 M1이 움직이면 변합니다. 저 M4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만 의존합니다. 자기가 위치를 바꾸면 외력의 크기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물체입니다. 한 물체의 위치에만 의존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력은 어떠냐면 어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기 상대방이 움직이더라도 어때요? 변하죠. 그래서 내력은 그다음에 상대방의 위치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력은 두 물체의 위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물체의 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 한 물체 힘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게 바로 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면 두 물체의 좌표에 의존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이건 바로 내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성들의 운동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앞에서 케플러 법칙 배웠죠. 그 케플러 법칙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풀었더니 어떻습니까? 태양 주위에 있는 행성들은 어떤 궤도를 그렸어요? 타원 궤도를 그렸죠. 그리고 이 똑같은 타원 궤도를 계속 그립니다. 자,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만 그러냐면 행성한테 태양이 작용하는 힘만 작용할 때 태양이 행성을 잡아다니는 힘은 행성한테는 이거 어떤 힘이냐면 외력입니다. 태양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외력만 받으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외력만 받으면 물체는 어떤 운동하느냐?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 그 타원이 절대로 안 변합니다. 1년마다 똑같은 타원을 계속 그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타원의 궤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차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바로 이 세차 운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찾아냈다고 했습니까? 해왕성하고 천왕성, 이거 천왕성 먼저 발견하고 해왕성 발견하는데 이거 이용했었다고 그랬죠.
그만큼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이 세차 운동이 크지 않습니다. 100년에 약간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세차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행성과 행성들 사이의 만일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성과 행성 사이의 만일력까지 고려하면 이 세차 운동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 힘만 또는 한 물체 포텐셜만 작용하면 운동이 이렇게 간단해지는데, 두 물체 포텐셜이 이렇게 좀 복잡한 운동을 만드는데, 물론 이 복잡한 운동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가 조금 수정한 거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에서는 어떠냐?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받냐면,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원자 핵이 전자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 이것은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입니까?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입니까? 이거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 이건 전자 자신의 위치입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어떠냐면, 양자수가 주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궤도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와 스핀 양자수가 다르더라도 주양자수만 같으면 전부 다 똑같은 에너지, 이게 바로 껍질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주양자수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주양자수 속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런 궤도 양자수, 자기 양자수, 스핀 양자수가 전부 다른 놈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 합할 것 같으면 그 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2n 제곱개의 그런 전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원자의 껍질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자의 껍질 모형이라는 걸 주기율표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저기에 있는 일족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 7족 원소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지막 요거 8족 원소들, 이건 불활성 원소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떠냐? 마지막 껍질이 꽉 차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껍질이 꽉 차 있으면 특별히 안정된 원소를 만듭니다. 그 특별히 안정된 원소들이 뭐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것들인데, 이놈들은 다른 원소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1족이나 7족은 옆에 다른 놈을 갖고 가면 굉장히 왕성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놈들은 바깥쪽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반응을 별로 안 하는데, 이것들의 원자 번호가 얼마냐면 20, 18, 36, 54, 8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놈들의 원자 번호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양자역학을 가지고. 그래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양자수로 쭉 할 것 같으니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원자 번호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계산해서 원자 번호를 해봤더니 20, 28, 60, 110, 180 이렇게 되는데, 저 원자 번호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지요.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원바디 포텐셜, 다시 말하면 전자들한테 원자 핵이 작용하는 전기력만 했더니 이런 원자 번호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원자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근데 바로 알게 됐습니다. 뭐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냐? 자,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전자와 전자들 사이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력 작용하겠죠. 그래서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까지 슈레딩거 방정식에 집어넣고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궤도 가운동량이 다르면 에너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궤도 가운동이 크면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껍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저것들이 한 껍질입니다. 그래서 1S는 한 껍질, 2도, N2도 한 껍질, 3도 한 껍질인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원자 번호가 이제 맞았어요.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가. 근데 네 번째는 어떠냐? 저 세 번째 놈이 여기로 내려왔어요. 여기로 내려왔어. 궤도 가운데는 큰 놈이요. 내려와서 이걸 다시 정리해서 쓸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랬죠. 그래서 요것들 딱 봤더니, 잘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을 저렇게 하나씩 밑으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여기에 잘 맞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만든 원소 주기율표에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118까지 나와 있다 그랬죠. 네, 여기에 오가세논이라 그랬죠. 네,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번에 또 만든다면 무엇이 불활성 기체가 될 거냐면 불활성 원소가 될 거냐면 원자 번호가 168짜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바디 포텐셜로만 얻은 안정된 껍질의 원자 번호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네, 투바디 포텐셜, 전자와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행성과 원자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행성들의 운동을 볼 것 같으면 태양과 행성 사이의 한물체임만 생각한다면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행성과 행성 사이에 두 물체임까지 도입할 것 같으면 세차 운동까지 설명할 수가 있다.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어떻습니까?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까지만 하면 불활성 기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는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까지 다 잘 맞추려면 전자와 전자 사이의 두 물체 포텐셜까지도 도입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행성과 원자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원자 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원자 핵에 대해서도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원자 핵의 껍질 모양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자 핵의 처음에는 껍질 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행성들의 경우에는 태양이 있었죠. 원바디 포텐셜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핵이 있었습니다. 원바디 포텐셜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자 핵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어떤 중심이 없죠. 이것들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게 바로 뭡니까? 투바디 포텐셜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는 껍질 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자 핵에서 놀라운 실험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 놀라운 실험 사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법수, 매직 넘버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왜 매직 넘버라고 부르냐면 자, 원자의 불활성 기체 원자 번호가 저렇게 됐죠. 근데 원자 핵에서 자, 원자의 불활성 원소란 다른 원자들하고 상호작용을 잘 안 하는 특별히 안정된 원소의 원자 번호들입니다. 원자 핵의 마법수란 뭐냐면 이거예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중에 하나가 이것과 같으면, 이 숫자와 같으면, 그러면 그 원자 핵이 특별히 안정된다. 원자 핵이 특별히 안정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붕괴하지도 않고 다른 거에 영향을 잘 받지도 않고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원자 핵의 경우에는 원자 핵과 원자 핵의 상호작용이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소에서처럼 원소에서는 어때요? 불활성 기체는 섞어도 별일이 없어지는데 불활성 기체가 아니면 막 섞어서 막 결합하고 그랬죠. 근데 원자 핵은 이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안정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특별히 안정된 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바디 포텐셜. 그 뭐예요? 원자 핵과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 핵에서 마법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자 핵 속에는 원자 그 중심이 없어서 이런 껍질 모형이 성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여기에 두 물체, 원자 핵에는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만 작용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껍질 모형이 성립한다면 네, 그 껍질 모형의 그 숫자, 그 특별히 안정된 숫자가 저거하고 비슷해야 될 텐데 저는 뭐 같지가 않습니다. 몇 번째부터? 두 번째 것부터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마법수 숫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다시 말하면 핵자들 사이에 중심도 없는데 원바디 포텐셜을 만들어줄 게 없는데 또 하나는 저 숫자가 이상하다. 이 두 가지가 풀어야지 될 과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자 핵에서는 그 중심이 뭐냐면 네, 원이 됐는데 불활성 기체가 그래서 존재했죠. 근데 원자 핵은 뭐예요?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껍질 모형을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법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다음에 그 마법수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원자핵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자핵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언제 나타난 거냐면 1940년대, 1950년대 이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중심이 없지만 중심이 있다고 치고 원바디 포텐셜이 성립한다고 치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토이 모델입니다. 어떤 원바디 포텐셜을 계산하냐면 계산하기가 제일 쉬운 이게 뭡니까? 단순 조화 진동에서 이용되는 거. 이걸 갖다가 탄성 포텐셜이다. 탄성력 포텐셜. 이게 KX 제곱, M 오메가 제곱이 이게 K입니다. 그래서 KX 제곱, KR 제곱 하는 것 같은 이 포텐셜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양자수를 계산하면 주양자수가 있고 궤도양자수가 있고 자기양자수가 있고 뭐 스피인양 뭐 이거 이렇습니다. 이거는 전자를 계산할 때하고 아주 똑같아요. 이런 양자수 계산하는 거는. 자,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이제 해봤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원자 번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계산을 했더니 자, 이거는 조화 진동자 가지고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다 했더니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핵자 수가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찰된 마법수하고 이하고 같으면 그랬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마법수하고 전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이런 토이 모델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어땠습니까? 투바디 포텐셜이 있으면 N과 L이 바뀌어도 에너지가 조금 차이가 났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것도 시도해서 이 L이 다르면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까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마법수가 돼야지 될 안정된 원자핵의 핵자수, 그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냐면 두 사람에 의해서 해결됐고 그 사람들이 196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뭐냐면 독일에 있는 마리아 괴베트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어는 남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마이어 부인 이렇게 얘기하고 독일에 있는 옌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이 옌젠은 독일에서 그다음에 이 메이어는 남편이 미국 사람이어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껍질 모형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핵자들에게 과연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하려면 핵자들과는 관계없는 다른 힘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른 힘의 중심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거. 이 문제가 하나고 그 다음에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해도 마법수 숫자 28, 20, 28 이런 거 있었죠. 이 숫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었죠. 자, 이것을 무엇 가지고 이제 설명했냐면 스핀 궤도 상호작용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봤더니 뭐냐? 봤더니 여기에 또 다른 투바디 상호작용이 작용하는데 그 투바디 상호작용은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냐면 자석의 상호작용인데 어떻습니까? 핵자들이 궤도 가운데로 뺑뺑 돌 것 같으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또 다른 핵자는 자신이 뭘 가지고 있어요? 스핀 궤도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고유스핀. 고유스핀이 바로 뭐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석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자석이 바로 뭐예요? 전하가 뺑뺑 도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장 속에 자석이 들어가 있으면 그놈이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저게 자기 쌍자죠. 저런 자기 쌍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 자기 쌍자를 균일한 자기장에 놓았을 때 토크가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 놓았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저렇게 된다 그랬어요. 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저 포텐셜 에너지가 하나는 저게 고유 스핀에 의한 자기 쌍자라면 저 B는 궤도 가운동량에 의한 자기장. 그 두 개의 상호작용을 도입할 것 같으면 그러면
매직 넘버, 마법수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궤도가 운동량이 L이라면 주위에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면 핵 고유스핀이 이렇다면 그 자기장에 의한 포텐셜에는 좀 복잡하지만 여기에 L.S라고 하는 그런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색인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니까 R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 인력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표면에서 큰 그런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도입했더니 설명이 잘 되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네. 궤도 가운동량과 스핀 가운동량을 둘을 더할 것 같으면 총 가운동량이 생기는데 그 총 가운동량을 우리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가운동량을 둘로 나누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 둘로 나눈 놈의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차이가 예를 들어서 가운동량이 1인 1P 상태라면 P 2분의 1과 P분의 3 2분의 1이 총 가운동량이에요. 이런 상태로 나누는데 2분의 3의 에너지가 좀 작아지고 2분의 1의 에너지가 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D라고 하는 거, 가운동량이 2일 때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가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이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걸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게 가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크게 나눠진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게 아래가 갖다 붙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아래가 가서 붙었더니 어떠냐? 28, 20, 28, 50 이런 것들이 쫙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마법수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마법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걸 궤도,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핀 궤도 상호작용에 의해서 원자핵의 마법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원자핵에도 껍질 모형이 적용될 수가 있고 마법수는 바로 스핀 궤도 가운동량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이어와 옌센이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내고서 노벨상을 받았죠. 자,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거 껍질 모형이 적용하려면 먼저 뭐였습니까? 원바디 포텐셜이 적용해야 됐죠. 핵자들한테 어떻게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가 적용됐을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건 뭐였냐면 핵력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핵자들과 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핵자들과 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핵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짧은 거리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놈만 잡아다니지 조금만 멀어도 힘이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그래서 짧은 거리 힘이면 잡아다니면 차곡차곡 쌓일 수도 있겠죠. 근데 차곡차곡 쌓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파울리 베타 원리가 모든 양자수가 다 같으면 같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모든 양자수가 다 같은 상태에는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겹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밀도가 원자핵의 내부 밀도가 어떠냐면 균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핵자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부 밀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핵자가 보면 핵자들이 주위에 있는 놈이 다 잡아다닙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놈들이 다 똑같이 잡아다니면 나한테 힘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방팔방에서 똑같이 잡아다니면. 그래서 여기에 이놈의 작용하는 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R에만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R이 같으면 받는 힘이 비슷한데 바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바깥쪽에 있는 핵자의 수가 안쪽에 있는 핵자의 수보다 좀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놈이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에만 의존한다.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점점 더 세게 이렇게 작용하는 게 이게 바로 원바디 포텐셜처럼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바디 포텐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중심이 있어서 원바디 포텐셜, 외력을 작용하는 중심이 있어서 원바디 포텐셜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력은 짧은 거리 힘이고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중첩되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평균적으로 힘을 계산했더니 자기 자신의 위치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에만 의존하는 평균장이다. 평균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껍질 모형이 성립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두 입자 포텐셜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입자 포텐셜이 되어서 껍질 모양이 적용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자에서는 한물체에 의해서 뭐가 원자핵이 잡아다니는 한물체에 의해서 껍질 구조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전자들과 전자들 사이에 두 물체에 의해서 불활성 기체 원소가 성립이 됐습니다. 원자핵은 어떠냐? 껍질 구조의 특징인 마법수가 존재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메이어와 엔젠이 스핀 궤도 상호작용을 도입함으로써 마법수를 설명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짧은 거리 힘이고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효과적으로 한물체 상호작용이 적용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껍질 모양으로 설명하니까 원자핵의 구조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자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원자핵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는가? 원자핵은 러더포드가 실험으로 발견을 했죠. 그 안에 원자핵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그보다도 더 전에 사실은 그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할 때 사용한 게 뭐냐면 알파선이었습니다. 그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뭔가 원자에서 튀어나왔어요. 뭔지 몰라서 알파선, 베타선, 가마선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베크렐이 그 방사선을 발견을 했습니다. 베크렐은 사실 어떻게 해서 이 방사선을 발견하게 됐냐면 그 전에 베크렐이 방사선을 발견한 게 1896년인데 1895년에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어요.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니까 너무 유명해지니까 베크렐이 셈이 나서 자기도 실험을 했습니다. 렌트겐은 X선과 같은 그런 것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인광현상에서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인광현상을 조사한 물리학자였어요. 인광이란 뭐냐면 인광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암석이 있는데 거기다 햇볕을 쬐어주면 당장은 빛이 안 나와요.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좀 있으면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야광시계 옛날에 있었죠. 야광시계 뭐냐? 낮에 햇볕을 쬐어주는데 밤에 그게 이제 이렇게 빛이 보이는 거.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인광현상인데 그런 인광현상에서 액성 같은 게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많은 물질을 갖다가 빛을 쬐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검은색 종이로 둘러싸서 왜? 검은색 종이로 둘러싸면 보통 빛은 못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빛이 아닌 X선 같은 빛을 찾아내려고 검은색 종이로 둘러싸가지고 그걸 사진건판 위에다 놓고서 현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항상 물질을 갖다가 이제 햇빛을 쪼였어요. 근데 우연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96년 2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는 파리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햇빛을 쪼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랍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서랍 속에 넣어놨었지만 이거 뭐 검은 종이로 쌌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사진건판이 있었어요. 그 사진건판을 현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상과는 다르게 햇볕을 쪼이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상이 햇볕을 쪼였을 때하고 똑같은 상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베크렐 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그런 방사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발견한 방사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방사선이 나오면 원소의 종류가 저절로 바뀌었어요. 알파선이 나오면 원래 있던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었어요. 베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방사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방사선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나와요. 원자에서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원자 속에 어떻게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봤더니 그게 뭐였느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거였습니다. 근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질량의 단위에다가 C제곱을 곱한 게 에너지 단위였죠. 그래서 질량 1kg은 에너지 9 곱하기 10의 16승 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렇게 큰 에너지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는 이게 우라늄의 방사선 원소인데 우라늄이 여기 많이 있다면 어떤 우라늄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할지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런 우연의 법칙으로 방출이 된다라고 하는 방사선, 당시에 알려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나왔던 것이죠. 이런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 저절로 나오는 자연 방사선을 5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붕괴인데, 베타 붕괴를 2가지로 나눕니다. 베타 붕괴를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베타 붕괴라고 하고, 베타 플러스 붕괴. 베타 마이너스 붕괴에서는 전자가 나오고, 베타 플러스 붕괴는 전자하고 똑같은데 양전기를 띤 양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자핵에서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 포획. 이건 작은 원소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원자 번호가 큰 원소에서는 전자가 원자핵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이걸 잡아먹어가지고 원자핵에서 전자 하나를 잡아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이게 베타 붕괴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붕괴에서는 원자 번호가 바뀌지가 않지만, 알파 붕괴에서는 원자 번호가 2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베타 붕괴에서는 원자 번호가 1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에서는 원자 번호가 1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사성 붕괴는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방사성 붕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연히 일어난다 그랬죠. 어떤 놈이 방사성 붕괴를 할지 모른다 그랬죠. 그럼 우리 금방 뭘 알 수가 있느냐? 우리 만약에 어떤 dt라는 시간 동안에 붕괴가 일어나는 원소의 수가 dn이라고 한다면, dn은 나중 원소의 수에서 총 원소 뺀 겁니다. 그런다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다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처음에 있었던 원소의 수가 많으면 더 많이 붕괴한다. 10개 있는데 1개 붕괴했으면 20개 있으면 몇 개 붕괴하겠어요? 2개 붕괴하겠죠. 네. 그거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만 가지고 저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이 2배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붕괴되는 수는 그때 있는 원소의 수와 시간 간격에 비례한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례 상수를 쓰겠어요. 얼마로 쓰냐면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 마이너스냐면 dn은 0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붕괴 상수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이런 미분 방정 형식입니다. 이건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1차 미분 방정 형식은 적분으로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으로 풀면 어떤 풀이가 되느냐면,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N0는 T가 0일 때의 방사성 원소의 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수함수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함수로 줄어드는 이런 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반감기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마다 절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로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반감기인데, 그렇죠. 여기. 이렇게 줄어든다면, 여기에 절반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시간이면 또 절반으로 돼요. 또 똑같은 시간이면 또 절반으로 돼요. 이렇게 이런 반감기가 존재하는데, 이 반감기는 우리 저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n이 절반으로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서부터 금방 붕괴 상수와 연관이 돼요. 반감기는 붕괴 상수분의 ln2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붕괴 상수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방사능 원소에서 얼마나 잘 붕괴하는가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방사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방사능은 단위 시간 동안에 붕괴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초에 10개 붕괴하면 10으로 나누면 1초에 붕괴하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방사능인데, 이 방사능은 어떤 단위로 측정하냐면 베크렐이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 1초에 하나 붕괴하는 거를 1베크렐 그래요. 근데 실제 방사성 원소에서는 1초에 한 번 붕괴하고 이러지 않죠. 예를 들어서 라디움이 1g이 얼마 붕괴하냐면 37기가번. 37기가는 10의 10억이죠. 370억. 370억 번 붕괴합니다. 이거를 1퀴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방사능 정도가 1퀴리는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능 붕괴의 계열을 볼 것 같으면 방사능 붕괴는 원자에서 붕괴하는 전자 상태의 온도는 우리 전자 상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일렉트론 볼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원자 핵에서의 핵자의 상태는 수준이 어느냐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 100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는 걸 온도로 치면 수천도 한다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수십억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100만 배 하니까. 자, 그래서 원자 핵을 다루는 걸 우리 원자 핵을 가지고 뭔가 실험을 마음대로 막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수십억 도의 그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상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 핵은 그냥 내버려 둬야지 돼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원자 핵의 반응을 이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나 생겼느냐? 우주 탄생 초기 또는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이럴 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떠냐? 쭉 붕괴를 하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라늄 같은 거예요. 만약에 반감기가 짧았다면 우리 지금 알아차릴 도리가 없었겠죠. 근데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은 반감기가 수십억 년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자 핵 내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방사능 붕괴의 계열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처음 시작한 놈의 핵자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질량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반감기가 대략 알려져 있습니다. 반감기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넵투늄 계열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놈들은 어떻습니까? 네, 10의 10승 초, 10의 9승 초 뭐 이렇죠. 년이네. 10의 10승 년 이건 수십억 년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붕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붕괴는 뭐냐면 알파선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인데 알파선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알파선은 헬륨 원자 핵의 헬륨 원소의 원자 핵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가 들어있어요.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불안정한 원자 핵에서 양성자 따로 나오고 중성자 따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올 때는 항상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같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원자 핵에서 요 4개가 꽉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왜 이 4개가 굉장히 결합이 되어 있냐면 이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 알파선은 약해가지고 종이 하나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핵반응에서 Q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반응 전에 그 질량이 반응 후의 질량보다 더 커야지만 이런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Q값을 비교할 것 같으면 결합 에너지가 Q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걸 결합 에너지로 표시할 것 같으면 반응 전 원소들, 원자 핵종들의 결합 에너지가 반응 후의 핵종들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 작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 놈이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요 놈이 Q가 요게 0보다 커야지. 0보다 크려면, 결합 에너지가, 반응 후의 결합 에너지가 반응 전보다 더 작아야지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 핵의 바닥 상태와 들등 상태를 보기 위해서 먼저 원자의 경우는 이렇게 됐죠. 원자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데서부터 쭈쭈 이렇게 채우는데 그래서 원자의 바닥 상태는 어떠냐? 건드리지 않는 한 바닥 상태에 있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들뜬 상태가 되면 들뜬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들을 더 높은 상태로 올려줘야지 돼요. 그러면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 있던 전자는 저절로 낮은 상태로 내려오면서 전자기파를 내보내죠. 그래서 들뜬 상태의 원자에서는 뭐만 나오느냐? 전자기파만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가시광선도 나오고 X선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그랬어요. 물론 뭘로 콱 치면 뭐도 나왔어요? 전자도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온이 됐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전자기파만 나왔습니다. 근데 원자 핵은 어떠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따로따로 자기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부터 차곡차곡 차여져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의 들뜬 상태는 뭐냐면 바닥 상태에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으면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는 한 그대로 있는데 원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불안정한 원소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원소에서는 바닥 상태에 있으면 전자기파는 안 나와요. 전자기파가 감마선인데 감마선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불안정한 원자핵이면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는 해가지고 더 안정된 다른 원소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핵종도표 우리 맨 앞에 이렇게 있었죠. 네, 밑에 가로축은 중성자수, 세로축은 양성자수였죠. 그러면 여기에 원자핵이 딱 있다고 한다면 네, 베타 붕괴를 할 것 같으면 원자 번호가 하나 더 커집니다. 중성자가 나오면 네, 중성자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알파 붕괴를 하면 양성자수도 줄 줄어들고 중성자수도 줄어들죠. 그다음에 프로톤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가 하나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베타 플러스 붕괴를 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양성자수는 하나 증가하고 중성자수도 하나 증가하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양성자수는 하나 감소하네요. 네, 자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파 입자는 어떠냐? 알파 입자는 그 안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꽉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꽉 붙어 있냐면 먼저 핵자와 핵자 사이의 짧은 거리임인데 이게 완전히 겹치면 핵력이 가장 큽니다.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같은 상태면 겹칠 수가 없죠.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른 상태니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네, 스핀이 있습니다. 고유 스핀이 스핀업, 스핀다운이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핀업, 스핀다운,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해서 4개까지가 잘 결합할 수가 있어서 원자 핵 속에 알파 입자의 형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같이 나오는 것이 알파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붕괴는 사실은 알파 입자는 주위에 쿨롱 포텐셜 장벽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쿨롱 포텐셜 장벽을 이기고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게 장벽 투과라는 그런 현상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현상이었어요. 이 알파 붕괴가 이런 장벽 투과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계산을 여기 러시아 사람 갸모브라고 하는 사람이 1926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해서 1928년에 갸모브가 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이 진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 방사성 붕괴 여러 계열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계열에서 4n 플러스 2 계열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붕괴겠습니까? 요거 알파 붕괴. 근데 알파 붕괴는 원자 핵자수가 너무 크면 하는 겁니다. 핵자수가 너무 크니까 핵자를 좀 내보내가지고 안정된 핵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어때요? 야, 요건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해가지고 원자 번호가 하나씩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베타 붕괴와 알파 붕괴를 통해서 원자핵이 안정된 원소를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계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 붕괴를 통해서 원자핵이 핵자 수가 너무 많을 때 핵자를 좀 털어내고 안정된 원자핵으로 가려는 그런 붕괴가 바로 알파 붕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타 붕괴는 어떻게 알려주게 됐냐면 원자 핵 속에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전자예요. 원자 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원자 핵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2가지 이유로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확정성 원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타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전자가 만약에 원자 핵 속에 들어있다면 그때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반드시 20 MeV 정도는 돼야지 됩니다. 근데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냐면 1 MeV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돼요. 최대 에너지가 1 MeV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원자 핵 속에 원래 들어있던 전자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원자 핵 속에서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어요. 바뀌면 전자가 생겼죠. 이놈은 원자 핵 속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베타 플러스 붕괴는 양성자가 중성자와 양전자로 바뀌어요. 바뀌면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없는 양전자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
이게 바로 베타 붕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타 붕괴, 그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도 원자 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을 수가 없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어떤 입자한테만 적용이 되냐면 페르미온이라는 입자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본 입자는 페르미온과 보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페르미온은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고 보존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보존의 경우는 어떠냐? 한 상태에 입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 같은 건 보존입니다. 우리 전에 배웠죠? 파이메전 같은 건 보존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쿼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페르미온이에요. 자, 그러면 원자 핵은 어떠냐? 원자 핵은 여러 입자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여러 입자로 모여있을 때 보존들이 모여있으면 보존이 됩니다. 근데 페르미온이 만들면 페르미온이 짝수개면 보존이 되고 홀수개면 페르미온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복합 입자가 있으면 그 복합 입자가 보존인지 페르미온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질소가 있으면 질소 14는 이건 보존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자 번호가 7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도 7일 때 그때 원자 핵 속에 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양성자가 14개고 전자가 7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 전부 합해서 페르미온이 전부에서 몇 개냐면 21개. 그래서 요거는 홀수거이기 때문에 페르미온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건 보존이 되죠. 저거 맞추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베타 원리에 의해서 원자 핵 속에 전자는 들어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베타선에서는 또 어떤 퍼즐도 있었냐면 이런 퍼즐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전자의 에너지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연속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최대 에너지가 1MeV인데 작은 에너지도 나와요. 이거 다른 반응하고는 달라요. 알파 붕괴나 감마 붕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딱 한 가지. 다시 말하면 핵종이 정해져 있으면 그 핵종에서 나오는 알파선의 에너지는 다 똑같아요. 한 가지 에너지만 갖고 나와요. 왜 그러냐?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에너지 차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놈은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냐?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베타선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간다는 것부터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이걸 해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맨 처음에 파울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때 전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자도 나오는 게 분명하다. 이 다른 입자는 그냥 관찰이 안 될 뿐이다. 그래서 전자뿐 아니라 다른 입자도 나온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페르미라는 사람인데, 페르미가 베타 붕괴 이론을 확실하게 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떠냐?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할 때는 반드시 뉴트리노라는 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입자가 다른 종류의 입자로 바뀔 때, 그렇게 다른 종류의 입자로 바뀌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약상호작용 때문인데, 양력 때문인데, 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중성 미자 뉴트리노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뉴트리노는 질량이 거의 없고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아서 양력만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게 나온다라고 한 것이죠. 이런 뉴트리노가. 이것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력은 뭐냐? 강력은 바로 쿼크와 쿼크들이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드는 것이고, 핵력도 바로 이런 강력의 찌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강력의 원인은 색인데,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쿼크들이 모여가지고 핵자, 원자 핵 속에 있는 원자 핵을 형성한다. 양력은 뭐냐? 양력은 이거는 쿼크와 렙톤이 모두 다 양력의 영향을 받는데, 이건 뭐냐면 쿼크의 플레이버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쿼크의 종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작용하는데, 바로 그런 종류가 바꿀 때는 바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뉴트리노, 이게 이제 뉴트리노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양력이 작용해가지고 전자와 뉴트리노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낸 것이죠. 그래서 쿼크와
쿼크 핵자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거나 또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건 무슨 반응이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쿼크가 바뀌는 거다. 중성자가 이렇게 있고 양성자가 이렇게 있다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건 뭐냐? 베타 마이너스 붕괴인데 이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것인데 이게 다운 쿼크가 업 쿼크로 바뀌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타 플러스 붕괴는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업 쿼크가 다운 쿼크로 바뀌는 이런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 핵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베타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냐면 이게 바닥 상태라고 한다면 자, 이런 바닥 상태에서는 베타 붕괴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바닥 상태에서 자, 바닥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다면 들뜬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렇게 들뜬 상태가 돼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가 여기 들뜬 상태인데 이때 요 핵자들이 이제 더 낮은 상태로 이렇게 갑니다. 원자 핵에서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이럴 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조기에 지금 양성자는 하나 비어 있어요. 중성자가 어때요? 저기 높은 데 있어요. 그럼 이놈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낮은 상태, 자기보다 더 낮은 상태가 양성자의 경우, 중성자의 경우에 꼭 중성자 상태가 아니라 양성자 상태라도 더 낮은 상태가 이렇게 빈 데가 있으면 절로 붕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타 플러스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높은 상태에 있는데 중성자 상태가 하나 이렇게 빈 데가 있으면 자, 이런 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 붕괴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게 이제 뭐냐면 감마 붕괴죠. 방사성 원소에 알파 붕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베타 붕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감마 붕괴 나머지 감마 붕괴는 뭐냐?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인데 에너지가 굉장히 큰 진동수가 굉장히 큰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부분의 원자 핵종들은 다 바닥 상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원소의 경우,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에다가 빛을 쪼여줄 것 같으면 X선을 쪼여줄 것 같으면 이게 들뜬 상태가 됐어요. 근데 원자 핵은 어때요? 우리가 들뜬 상태 만들어줄 수가 없죠. 자, 어떻게 하면 들뜬 상태 만들 수가 있냐면 방사선을 쪼여주면 들뜬 상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선 스펙트럼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원자 선 스펙트럼이 쭉 나오는 거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감마선도 나오는데 감마선하고 X선하고 이렇게 진동수가 겹칩니다. 겹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겹칠 때 감마선은 무엇을 감마선이라고 하냐면 원자 핵에서 나오면 감마선이라고. 전자에서 나오면 X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둘을 그렇게 구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마선은 언제 하느냐? 들뜬 상태의 원자가 있으면 들뜬 상태의 원자에서는 어때요? 바닥 상태의 원자로 떨어지면서 전자기파가 나오죠. 근데 들뜬 상태의 원자 핵에서는 어떠냐? 안정된 상태에서도 알파선, 베타선으로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렇게 다른 원자핵으로 가면 그거는 바닥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자핵이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면서 이게 다른 상태로 가는데 이게 바로 다른 상태의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뜬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면서 감마선이 나오는 거. 높은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감마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베타 붕괴에 의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었어요. 이 다른 원소로 바뀔 때 바닥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들뜬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감마선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감마선은 그런 원자 핵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쌍소멸, 이게 뭐냐면 전자하고 양전자가 모여가지고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거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전자 하나의 질량이 0.511 MeV이기 때문에 전자하고 양전자가 합해서 없어지면 한 1.02 MeV 정도의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감마선이 되겠어요. 쌍소멸할 때 나오고 또 쌍생성을 할 때는 어떠냐? 감마선이 지나가는데 이놈이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전자와 양전자가 여기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소멸과 저기서는 두 개의 오다가 전자기파로 바뀌었죠. 전자기파가 만나서 전자와 양전자로 바뀌는 거. 자, 그런 것을 이런 실험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선은 우주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거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 우리가 잘 아는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으로만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먼 갤럭시들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런 허블 망원경으로 우리 측정 잘하니까 이제 어떠냐?
이제 우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대기권 바깥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하는데 가시광선만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전자기파를 다 측정합니다. 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올린 걸 뭐라고 하냐면 컴프턴 감마레이 오브저버터리. 이거 쏘아 올렸어요. 근데 이거 언제 쏘아 올렸냐면 1991년 했는데 2000년까지 활동하다가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관찰한 게 이제 우주에 있는 감마선 분포 이렇게 관찰했는데 그 다음에 뭘 쏘아 올렸냐면 페르미 감마레이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걸 쏘아 올렸어요. 자, 이거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데 2008년에 발사해가지고 이것도 우주 전체의 감마선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까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원자 핵 할 것 같으면 아직도 배울 게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핵 분열과 핵 융합인데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 분열은 언제 발견했느냐? 2차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1938년에 독일의 화학자 오토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참 노벨 화학상 받았어요. 누구하고 같이 했느냐? 리제 마이트라는 물리학자와 프리츠 스트라스만이라는 화학자 이 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리제 마이트너는 유태인이어가지고 1938년이면 세계 제2차 대전이었죠. 독일에 있다가 스웨덴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다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핵분열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서 핵분열을 발견하게 됐냐면 사실은 무슨 실험을 했냐면 핵분열을 하려는 실험을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가장 큰 원자 번호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92가 제일 큰 거였어요. 우라늄이. 근데 가만 봤더니 원자 번호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를 하나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근데 원자 핵 속으로 양성자 집어넣는 게 엄청 어려워요. 왜? 양성자나 원자 핵이나 다 양전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여기에 제안을 했냐면 페르미가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 중성자를 집어넣어라. 원자 핵 속에 중성자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원자 핵 속에서 중성자가 뭘로 바뀌어요? 양성자로 바뀌면 그러면 원자 번호가 93인 그런 원자 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바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겼는데 중성자 집어넣어서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긴지는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뭐가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합니다. 화학 반응. 그래서 원자 번호가 93짜리라면 어떤 반응을 할지 미리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화학자들이 하는 것인데 아무리 해도 원자 번호 93짜리가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원자 번호가 작은 놈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분열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분열을 관찰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랍니까? 당시에 원소의 주기율표에 의해서 각 원소의 원자량이 다 알려져 있었죠. 우라늄 원자량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라늄이 두 개로 딱 쪼개졌다 그러면 작은 원소의 원자량 둘을 합할 것 같으면 우라늄 원자핵의 원자량보다 훨씬 작습니다. 질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미국에 망명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라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면 사실은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그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질량이 뭐 때문에 다릅니까? 결합 에너지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그 질량 차이를 계산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질량 차이를 쫙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 차이와 같은데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어때요? 우라늄은 여기 더 작은 것보다 더 작죠. 그래서 여기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이때 질량이 더 큽니다. 여기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 질량이 더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재보지 않아도 미리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질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사라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에너지로 바뀌죠. 근데 그 에너지 바뀌는 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겠죠. 그래서 이게 폭탄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핵분열은 두 가지로 사실은 일어납니다. 아까도 이게 어떠냐면 굉장히 큰 원자핵, 우리가 핵종 도표,
그 차트 있었죠. 저 꼭대기 가면 저절로 핵분열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발적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원자핵은 저절로 둘로 쪼개지기도 해요. 근데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집어넣은 것처럼 중성자를 하나 흡수하면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는 거. 이거를 유도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핵분열을 하면 질량절손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하려면 어떤 핵분열을 가지고 이용하냐면 이 유도 핵분열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자발적 핵분열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그런데 유도 핵분열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발적 핵분열이 이렇게 저절로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라면 유도 핵분열은 중성자 하나가 들어가면 이렇게 쪼개지는 것인데, 자,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 핵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냐? 중성자가 있는데 여기에 우라늄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떠냐? 요게 탁 들어가니까 요게 각운동량을 가지고 뺑뺑 돕니다. 뺑뺑 돌면서 어떠냐? 저렇게 찌그러져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 둘로 딱 갈라져요. 근데 이렇게 갈라질 때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성자가 2개 내지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개 내지 저절로 나오는 중성자가 그 옆에 있는 우라늄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유도 핵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핵분열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미국에 망명와 있던 질라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고 아주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노벨상은 받지 못했어요. 웬만하면 다 노벨상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재주가 너무 많아서 노벨상을 받지 못했는데 미국으로 망명한 물리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미리 핵분열 생각하기도 전부터 원자 핵에서 연쇄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이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화학 반응에서 보고서.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뭘 한 사람이냐? 특허를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특허. 근데 진짜로 핵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걸 무기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때 어때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라르드가 아인슈타인한테 가가지고 막 졸랐습니다. 루즈벨트한테 편지 써라. 그래서 질라르드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썼고 그래서 미국에서 핵폭탄, 원자폭탄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핵분열에 의하면 이렇게 연쇄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연쇄반응은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급격하게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 뭘 할 수가 있냐면 중간에 중성자를 좀 흡수해가지고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연쇄반응 가지고서 제어를 하게 되면 우리 원자력 발전에 이용할 수가 있고 제어를 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원자폭탄이 되는 것이죠. 원자폭탄을 우리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라늄이면 우라늄 질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만약에 우라늄들이 너무 듬성듬성 있다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중성자가 지나가면서 우라늄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임계 질량이 있는데 그런 임계 질량이 있으면 한 번만 중성자를 쏴주면 급격하게 연쇄반응에서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럼 원자폭탄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임계 질량 이상 핵분열 물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둘로 쪼개놔요. 그냥 둘로 쪼개놓으면 어때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죠.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터뜨릴 때 어떻게 하느냐? 투하할 때 두 개를 겹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 동안 모아가지고 이제 폭발을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TNT가 이렇게 있어요. TNT를 쏴가지고 밑으로 탁 내려보내면 그러면 어때요? 방아쇠를 당긴 것 같으면 핵분열이 폭발하는 이런 식으로 원자폭탄을 설계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냐?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 이렇게 원자로를 만들어서 저기 이제 노심이 있는데 노심에 핵분열 물질이 있어요. 그 위에 제어봉이 있습니다. 제어봉이란 바로 뭐냐면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핵분열이 너무 빨리 일어나면 제어봉을 쭉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성자가 흡수되면 그러면 핵분열의 속도가 느려지죠. 연쇄반응의 속도가 느려지죠. 근데 너무 많이 흡수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쇄반응이 중지하게 되고 이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지시켜야 되겠어요.
똑같은 비율로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유지시키면 그때 나오는 열을 여기서 발생하는 거를 여기에 터빈을 해가지고 냉각수로 해서 열을 뽑아내서 거기서 터빈을 돌릴 것 같으면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원자로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이제 원자력 발전의 그 숫자를 막 줄이자고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고 좋은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고는 3번밖에 안 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 사고예요. 유명한 겁니다. 1979년에 원자로가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가 냉각수 오작동으로 폭발했어요. 그렇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유명한 게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폭발 사고죠. 이것도 역시 냉각수 오작동인데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어때요? 거기에 굉장히 방사능이 있죠. 세 번째가 유명한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죠. 이거는 지진 때문에 한 것인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즉시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것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있죠. 이 후유증은 어떠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런 원자력 발전보다는 좀 더 안전한 에너지를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핵융합입니다. 핵 분열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핵융합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핵융합은 어떨 때냐? 원자 번호가 굉장히 작은 놈이 둘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하고 수소가 모여서 헬륨 만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면서도 질량결손이 일어납니다. 이 질량결손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여기에 핵자당 이거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핵 분열이 일어나면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더 커졌죠. 작은 데서는 어떠냐? 이 작은 데서는 핵융합이 일어나면 그러면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질량결손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태양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때문입니다. 태양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수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태양의 거의 75%가 지금 수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25%는 헬륨이고 이런데 자,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한스 베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이제 미국으로 이미 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수소폭탄 개발에도 기여한 사람인데, 네. 태양의 핵융합 반응은 어떤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냥 수소하고 수소가 모여서 헬륨되고 이게 아닙니다. 몇 가지 과정을 거쳐요. 체인을 거칩니다. 그랬을 때 프로톤이 바로 수소예요. 양성자. 수소와 수소의 반응에 의해서 하는 거. 이걸 PP 체인이라고 하는데 PP 체인이 약 98.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CNO 사이클인데 여기에 CNO가 촉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CNO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약 1.5%입니다. PP 체인은 그 PP 체인이 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거쳐서 전부에서 네 가지 과정에 의해서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PP 체인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자세하게 쓰면 이런 것들이에요. 에너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는 한 바퀴 삥 돌면 얼마만큼 나오느냐? 4개의 수소 원자가 합해서 헬륨 하나가 되면서 26.7 메가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나오죠. 이 에너지는 핵 분열 반응에 비할 것 같으면 굉장히 큰 겁니다. CNO 사이클은 왜냐? 여기에 수소가 처음에는 탄소하고 결합해요. 그래가지고 질소가 됐다가 산소가 됐다가 다시 질소가 됐다가 탄소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탄소가 나중에 다시 나오고 중간에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헬륨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CNO 사이클을 한 번 반복하면 26.7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태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원자 폭탄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이제 그 연합군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수소폭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당시에 소련이 어땠습니까? 수소폭탄 만드는 경쟁을 했었죠.
그때 수소폭탄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에드워드 텔러인데 이 사람 노벨상 못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도 유태인인데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와가지고 수소폭탄에 대해서 설계를 한 사람이죠. 수소폭탄에 이용되는 핵융합 반응은 어떠냐면 수소폭탄의 연료는 우리 태양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연료를 잘 써야 되는데 자, 어떤 걸 쓰냐면 여기 듀테리움하고 트리티움하고 이런 걸 쓰죠. 자,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하고는 조금 이거보다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듀테리움은 뭐예요? 이건 2중수소고 트리티움은 3중수소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두 개를 결합하는 놈이 어떠냐? 제일 반응이 일어나는 확률이 커요. 저기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게 확률인데 그 확률이 저 듀테리움하고 트리티움하고 합하는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서 수소폭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폭탄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뭘로도 이용할 수 있냐? 발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핵융합 발전도 할 수가 있어요. 핵 분열 발전하고 핵융합 발전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자, 핵 분열도 그렇고 핵 융합도 그렇고 핵 분열 반응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계속 유지시키는 거 핵 분열에서는 무엇을 유지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연쇄 반응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핵 분열 발전에서는 연쇄 반응 가지고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핵 융합은 어떠냐? 자, 이거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핵 융합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자발적 핵융합 반응이 일단 일어나면 계속 저절로 일어납니다.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왜 굉장히 뜨거워야지 되느냐? 수소와 수소가 충분히 가까이 가면 핵력에 의해서 저절로 합칩니다. 근데 가까이 보내기가 어려워요. 1대1로 꽝 쏠려면 어때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나더라도 꽝 부딪히게 만들려면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 온도를 어느 정도로 높여줘야 되냐? 10억도로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10억도까지 높여주려면 어때요? 그 물을 끓이는데 물을 10억도로 끓였더니 담아놓을 그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핵융합 발전이 그것 때문에 잘 못한다.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그 높은 온도를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만들어주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외부에서 가열해서 일단 핵융합을 점화시킬 것 같으면 그리고 그릇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계속해서 뜨거운 온도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높은 온도까지 올려놓기만 하면 핵융합 반응을 계속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하나 유리한 점은 뭐냐면 핵 분열 반응은 어떻습니까? 핵 분열 반응에서 원자로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거기에는 핵 폐기물이나 원자력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나와가지고 난리 나죠. 근데 핵 융합 반응에서는 실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핵 융합 반응이 정지되고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렇지만 핵 융합 반응은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면에서 핵융합 반응의 이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직 넘을 산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된다면 사실은 에너지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원자 핵에 대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주에는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시